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온 센터장 한승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거라고 하니까 사실 보통 집을 떠올리시기 쉬운데 사실 주거는 도시정책에 제일 가깝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의 우리 공간 자체가 주거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란 무엇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주거는 무엇이고 또 지금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 마이클 소킨이라고 정의로운 도시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모두에게 이로운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 사업이 들어설 때 우리가 이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북 전주 출신이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 살았습니다. 2002년부터 2026년까지 전주 한옥마을에는 약 1조 7천억의 공공과 민간의 사업비가 투자가 돼요. 1조 7천억,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동네인데 동네에 거의 2조에 되는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2002년 당시에 한옥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몇이나 될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답이 나오죠. 전주는 한참 피크 때 전세까지 나왔어요. 월세가 400이 넘었습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원래 땅값이 평당 60에서 80만 원이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2002년 당시에 평당 2,800만 원까지 올라갔던 땅값은 정상이 아닌 거죠. 10년 사이에. 그걸 고민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돈이 투자될 때 제일 먼저 쫓겨나는 건 첫 번째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 두 번째 경제가 불안정한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이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우리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거를 건강한 방식으로 돌릴 수 있는 타협점을 같이 공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라고 하는 행사가 매년 전주에서 열립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렸는데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쓴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라는 분이 매년 직접 오십니다. 이런 걸 물어봐요. 전주는 작년보다 행복해졌는지.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인 지표가 아니거든요. 자, 이분 이렇게 얘기해요. 좀 획일화된 경제와 소비 문화가 더 빈곤을 만들어낸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아무리 서울스럽게 가려고 해도 서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가 물론 부산은 백스코가 있고 바다가 있고 정말 멋진 도시예요. 서울과 인천을 합쳐놓은 듯한 뭔가 더 트렌디하고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런 도시지만 결국에는 경제 규모로 봤을 땐 서울이 훨씬 큰 도시거든요. 서울스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부산은 부산다움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를 놓고 서울만을 따라하려고 할 때 과연 부산이 매력적인 도시가 될까? 광안리 해변을 메꿔버리고 서울 한강공원 같이 바꾼다면 그게 과연 부산스러움일까? 아니잖아요. 부산이 지금 매력 있는 도시인 건 광안리와 해운대나 송정이나 청사포나 아니면 오륙도나 이런 곳들이 다 각각의 매력을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게 만약에 한강공원처럼 바뀌어버린다? 여기는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부산이 좀 더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려면 사실은 부산스러움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한 예로 불꽃축제가 시작되고 광안대교에서 불꽃을 쏘아내렸을 때 그때 이후 부산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그게 부산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부산에 계신 청년들이 부산의 모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기가 좀 더 살기 괜찮은 도시가 될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저는 절대 주거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산이 부산다움을 찾아갈 때 우리 부산은 서울보다 잘 사는 도시는 되게 어려워도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는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도시를 말씀드리죠.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기 때문에 도시라는 개념에서부터 주거까지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시에서 그럼 우리가 도시재생을 얘기할 때 우리 영도도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주거만 건드는 게 아니라 상권도 건들죠. 왜 그러냐? 도시에서의 시가 시장할 때 시하고 같은 한자예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도시입니다. 가끔 군 단위에서도 도시재생을 하는데 그럼 촌에서 왜 농촌에서 도시재생을 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하면 원읍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읍이나 면을 가면 뭐가 있어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혹은 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상가거리가 있고 또는 은행이 있죠. 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원읍 도시라고 해서 영어로는 루럴 시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시티가 시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번과 루럴로 나뉘는데 어번 시티는 부산 같은 대도시를 말하는 거고 전주 같은 이런 전주, 부산, 뭐 대구, 구미, 청주, 김해 이런 곳들이 도시인 거고요. 이제 군 단위로 갔을 때 그 지역의 읍이나 면이 원읍 도시, 루럴 시티의 개념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 재생에서 군 단위나 면 단위까지 가는 이유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왜 청년들이 균형 발전적인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도시권의 이론을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시티즌이라는 말 자체가 도시라는 말 자체가 시민권을 뜻하는 거고 시티즌은 소위 말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럼 이걸 도시권 이론으로 다시 봤을 때 뭐라고 하냐? 도시 공간을 사용할 권리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시민권자예요. 이제 이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개념이 이제 도시권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을 가진 시민들, 청년들이 우리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여건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공간을 활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된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생활을 한다는 의미에서 주거를 말씀드립니다. 앙리 르페브르라는 학자가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공간은 생산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사회학적으로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인식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있는 이 강의실을 우리가 강의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고 공부를 하시지만 여기를 쓰레기장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기 쓰레기를 갖다 버리겠죠. 그쵸?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바뀌어요? 쓰레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특정 공간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도시의 방향과 미래가 바뀝니다. 이 작은 공간만 공간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큰 도시,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를 봤을 때 부산의 시민들이, 부산의 청년들이 부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부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주에 살았는데 정말 전주 떠나고 싶었어요. 전주가 정말 노잼이었습니다. 제주도보다 한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던 도시 전주인데 저는 싫었어요. 전주를 싫은 공간으로 인식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넘게 잘 안 내려가게 됐죠.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계시는 동안 부산을 싫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부산에서 앞으로 사실까요? 떠나게 되겠죠. 안 오게 되겠죠. 부산의 미래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부산을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을 해주시는 거고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부산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곳, 가볼 만한 곳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부산이 더 복잡해지고 재밌는 도시가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
여기 시에 계신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살고 계시는 여기 청년분들도 부산을 그렇게 바꿔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그냥 만들어지냐?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위기해야 된다라는 거는 도시 공간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구역, 여기는 저런 구역으로 나뉜다는 거고, 그게 뭐에 따라 그러냐? 빈부의 차이 혹은 권력의 차이에 따라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국가가 개입을 함으로써 그 도시가 완성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와 다른 아파트의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건너편에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 브랜드를 딱히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라고 했는데 이상한 그림이 떴죠. 불교에서 만다라, 만화경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이 만다라에 따라 도시 공간을 설계합니다. 법으로 있어요. 바스트 푸르샤 만다라라고. 혀가 꼬였어요. 바스트 푸르샤 만다라라고 하는 도시 공간에 대한 관련된 건축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를 지을 때 이거에 따라 지으라고 해요. 자, 만다라가 만화경이라고 했죠. 만화경은 소용돌이돼요. 원이거든요. 소용돌이처럼 가운데에서 퍼져나가는 건데, 가운데는 제일 귀한 사람이 살아요.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누가 살아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삽니다. 제일 바깥쪽엔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냐? 주아푸르랑 아메다바드 같은 인도의 고대 도시들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인도만 그러냐? 태국의 치앙마이 같은 경우도 바스트 푸르시아 만다라에 의거해서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인도 같은 경우는 바스트 푸르시아 만다라가 집 안에 가구 배치나 공간 배치까지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방은 어디 방향, 거실은 어느 정도 위치. 그러면 외국만 그럴까? 한양을 만든 게 누구였죠?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죠. 설계자가 정도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건국 이념이 뭐였어요? 유교죠. 자, 인도나 태국은 불교였어요. 자, 한양, 조선은 유교였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반영이 됐냐? 인, 의, 예, 지, 신. 소위 말하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 유교적인 개념이 도시 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흥인지문, 숭례문, 보신가. 그럼 이게 전부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음양오행까지 같이 다뤄서 동쪽은 봄, 남쪽은 여름, 서쪽은 가을, 북쪽엔 겨울의 개념을 가지고 왔고, 실제 공간의 이름에 그 내용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가는 서촌, 통인시장 쪽, 경복궁의 서쪽 문은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다 라고 해서 영추문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도남문, 화죠. 남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도시의 성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가 이 도시의 남쪽이었구나 동쪽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재밌죠? 낯선 도시 가셨을 때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도시가 영원히 계속될까? 유효할까? 기능이 그대로 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 규장각에서 가지고 온 고창군 옛날 읍지인데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다 성 안에 살죠. 자, 카카오 지도입니다. 저 특정 기업 좋아하는 건 아니고 하필 띄운 지도 맵이 이건 거예요. 성 안에 누가 살아요? 아무도 안 살죠. 같은 모양성이라고 하는 성이거든요. 옛날엔 사람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살지 않는다. 그건 뭐냐? 도시의 기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도시의 주된 기능이 옛날에는 호환, 외적, 도적으로부터 주민을 지키는 쉘터, 보호의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삼면이 바다인데 삼면 곳곳에 육군, 해군, 공군이 있고 경찰이 있고 CCTV가 있고 휴전선 위쪽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죠. 이렇게 성 안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살게 됐던 거고, 이제 성이라는 성곽의 도시의 기능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도시의 기능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근무하는 여수라는 곳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의 도시는 원, 읍, 주, 진, 포 이런 이름이 붙어요. 동쪽에 있는 항구는
진이라고 이름이 지어지고요, 도시가. 서쪽에 있는 도시들은 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영산포, 제물포, 줄포, 주문진, 정동진. 동쪽에 있는 항구는 진이 붙고요. 서쪽에 있는 항구는 포가 붙습니다. 이렇게 나뉘고 원이나 읍이나 주가 그 도시 고을을 뜻하는 이름이에요. 여수 뭐예요? 아름다울 여자에 물 숫자가 붙었어요. 그냥 물이 이쁜 동네예요. 네. 유래를 봤더니 여기는 무엇이 좋냐라고 보니까 물이 좋고 하여튼 이상한 말 써놨어요. 제가 21세기 지금 이 시국에 제가 할 말은 아니라서 하고 넘어갔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네, 여수를 갔는데 정말 말 그대로 예뻐가지고 찍어봤습니다. 여수는 그러면 옛날부터 사람이 살던 도시일까? 자, 여기 계신 청년분들께서 여수로 오시면 보통 어디에서 노시냐? 여기서 놉니다. 엑스포역에 내리셔서 진난강 가시고 낭만포차 가시고 돌산에 좀 예쁜 카페 몇 군데 가보시고 다시 요 근처로 오셔서 주무세요. 그럼 이 위치가 여기서 어딜까요? 여기에요. 뭐가 있어요? 빨간색이 행정구역인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도 안 살던 동네가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엔 이 자리가 뭐였냐? 진난관이 뭐였냐? 군부대였어요. 진해기지 사령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수는 전라 좌수영이 있던 곳이에요. 뭐냐면 전라도를 대표하는 해군기지인데 왼쪽에 있는 해군사령부와 오른쪽에 있는 해군사령부가 있었던 거예요. 좌수영, 우수영이기 때문에. 전라도의 왼쪽에 있는 해군사령부가 위치한 곳이 여수였던 거예요. 부산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청사포에 그 부둣가 옆에 보시면 군부대 하나 있죠. 그럼 군부대 정도 위치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게 여백이비가 아니라 그냥 바다예요. 고지도에 따르면. 그럼 이게 왜 지금처럼 모습이 바뀌었냐? 일제강점기 때 간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바다에 흙을 부어서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항구가 생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산 게 지금의 여수의 관광지 위치인 거예요. 신여수가,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70년쯤 전에 만들어진 신도시가 지금은 구도심이 된 거고 그 구도심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재생인 거지 아직 완벽하게 여기에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균형 발전적인 측면이 좀 더 필요한데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본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 혹은 관념에 의해 지배를 받아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게 천년만년 유효한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변하거나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시의 겉모습이 바뀌거나 내부의 기능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1세기인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개념은 뭘까요?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든 도시들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럼 자본주의의 논리가 뭐냐?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쏠리는 거고요. 그 돈의 흐름은 효율적인 것, 쓰기 쉬운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자갈치 시장에 아파트를 짓는 것과 저 멀리 기장 쪽으로 가서 과수원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그쵸. 여기는 한 평 땅에도 명의자가 7명, 8명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과수원 주인하고만 협의가 끝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은 여기다 투자 안 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 심지어 땅값도 여기는 비싼데 거긴 싸죠. 지어서 팔면 많이 이득을 보겠죠.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예요. 도로에 인접한 땅이 더 비싼 이유. 같은 땅인데 왜 더 비쌀까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는 건 뭐예요?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현재의 도시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도 만들어지고 커지고 쇠퇴하기도 해요. 이거를 도시의 생애주기라고 불러요. 만덴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그 생애주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도시재생이나 균형발전 쪽에서는 도시화, 교외화, 역도시화, 재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화는 뭐냐? 처음에 인구가 어느 정도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근린주구 이론에서 봤을 때 인구 구가 어느 정도 모이면 마을이 되죠. 마을이 되고 마을 몇 개가 모이면 학교가 하나 지어지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근린주구 이론에서 초등학교 3개가 모이면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요. 이런 이론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학교가 생기고 관청이 생기고 하는 거를 도시화라고 해요. 그럼 이대로 만들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인구가 모이다 보면 더 커지겠죠. 외부로 확장이 되겠죠. 지금 부산도 기장까지 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외화인 거예요. 그럼 역도시화는 뭐냐? 자, 외부로 커지는 와중에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몰려요? 바깥으로 몰리겠죠. 가운데 있는 돈이 빠져나가고 돈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밖으로 이사를 나가기도 해요. 역도시화예요. 도시의 기능이 해체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재도시화는 뭐냐? 도시재생 같은 사업. 예전에 융성했던 곳이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살리는 게 재도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시재생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주거에 대한 얘기를 하냐? 국가의 도시정책의 제일 핵심이 주거의 공급입니다. 사실 2개예요. 핵심은 2개예요. 소위 말하면 국도를 놓는 것,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집을 공급하는 건데 현재 국토교통부의 메인 과제가 2개예요. 도로를 깔고 집을 짓는 건데 우리나라에 계획된 거의 모든 지방국도가 완공이 돼 있어요. 국가가 계획했던. 그러면 혈관은 개설이 끝났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집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몇만 호 집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거고 집값이 오르면 욕을 먹는 이유가 국토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주거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주거의 공급 방식이 계속 똑같았냐? 똑같지는 않았어요. 자, 19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겪은 게 뭐예요? 전쟁이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6.25가 있었어요. 완전 황폐화된 도시에서의 핵심 과제는 뭐예요? 일단 비 피하고 벽을 막는 거예요. 피난민촌을 만들건 뭐를 하건 일단 사람들이 쉴 곳이 필요해요. 도시를 복구하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그게 1차 과제였어요. 자, 어느 정도 막 짓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긴급적인 상황이 끝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우호수관을 분리하고 전기를 놓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획도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할 때 뭐가 일어나냐? 인구가 폭증하죠. 베이비붐 세대가 생기죠.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대규모 공급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촉진법이 생겼고 대규모로 몇백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어요? 인구 상승이 줄어요. 멈춰요. 그리고 거꾸로 인구가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수요 맞춤형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그럼 무조건 나쁜 거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그때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방식이었고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이거를 맞추고자 했던 거였고 이게 가장 최선이었어요. 과학 이론 중에 패러다임이라고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게 있는데 패러다임이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정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틀렸던 게 지금 맞을 수 있고요. 옛날에 맞았던 게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대규모 개발이 오히려 답이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사실은 대규모 개발이 필요가 없는 게 인구 때문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부동산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소위 말하면 재화의 기능이 더 강조됐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문제가 뭐였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긴 했는데 누구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건 상관없이 주거 환경이 개선만 되면 됐더라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수요 맞춤형 정책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7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 R&D 연구조사를 시작을 했고 2011년 국가 테스트베드 시범 사업을 전주와 창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부터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좀 더 확대를 했는데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도시 재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균형 발전이에요.
원도심과 신도시의 도시의 질이 맞춰지는 거고요. 이렇게 질을 맞추는 과정에서 어떤 질이 제일 중요시 여겨지냐? 주거 환경의 질이 평준화되는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상향 평준화인 거예요.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다만 재건축 재개발 그럼 틀렸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인구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이거 좀 더 깊게 말씀드릴게요. 연간 신생아 출생 수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0년에 64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요. 2001년에 5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2002년에 49만 명이 태어났죠. 50만 대가 깨졌어요. 50만 대가 깨지고 40만 대가 깨질 때까지 14년이 걸립니다. 네, 2017년에서야 30만 대로 내려갔는데요. 30만 대가 깨지는 데까지 3년 걸려요. 신생아의 출생 수는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렸을 때 연령대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면 이 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왜 애를 안 낳아? 근데 저나 제 동생하고 제 동생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살기 힘드니까 결혼을 안 했겠지. 그리고 살기 힘드니까 애를 안 낳았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도시정책과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청소년들하고 지역에 애정을 갖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자체에 병원을 짓고 산부인과를 산후조리원을 양질의 거를 유치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다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지방도시로 누군가가 이주해 와서 산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고 큰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걔도 제 입장에서 부산은 되게 큰 도시예요. 인구가 300만이 넘잖아요. 전주가 68만 명이고요. 제가 근무했던 부안은 5만 2천 명이었고요. 지금 일하는 여수는 28만 명입니다. 부산 여수가 10개 있어야 부산의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10개 있어도 안 되죠. 부산은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거예요. 그러나 부산도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청년들이 빠져나가죠. 어디로 가요? 수도권으로 가죠.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어떤 지역이 쇠퇴한 거에 대한 기준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정하라고 했고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도시 쇠퇴 기준을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구의 감소. 두 번째, 산업의 쇠퇴. 세 번째, 건축물 노후도 증가인데 자, 한 지역을 예로 들어볼게요. 부안, 인구 감소했죠? 건축물 노후도 증가했죠? 근데 뭐가 늘었어요? 산업체의 수와 산업체당 종사자 수가 늘었죠. 이건 뭐냐? 산업이 쇠퇴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뭘 뜻하냐? 부안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데 사는 곳은 다른 도시라서 돈은 딴 동네에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안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계속 외부로 뺏겨요. 부산은 그나마 그 걱정이 덜하죠. 하지만 울산은 어떨까요? 경주는 어떨까요? 김해나 밀양은 어떨까요? 거제는 어떨까요? 거제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을 수도 있겠어요. 통영은 또 어떨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부산도 광역교통망이 좋아질수록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부산도 같아질 수 있어요. 사람은 줄고 건축물 노후도는 늘어나는데 산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종사자 수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부산에서 안 살고 돈만 벌고 딴 동네 다 쓴다. 이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문제죠.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돈은 벌어요. 부산에서 자기 삶의 기반은 여기에서 벌어들어요. 근데 돈은 옆 동네 가서 쓴다. 당장 도시가 유지되려면 도로망도 관리해야 되고 또 가스관로도 관리해야 되고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대중교통도 관리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수도도 관리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돈은 버는데 딴 동네에다 세금을 낸다? 심지어 쇼핑도 그 동네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 큰 규모를 유지하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문제와 인구 문제는 아주 밀접한 거고 균형 발전과 인구 문제가 아주 밀접한 거고
인구 문제의 핵심은 청년 문제인 거죠. 왜냐? 청년이 행복하고 결혼할 마음이 들어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아이를 그럼 행복하면 낳냐? 의료 인프라도 연결이 돼 있어요. 보건복지 부분인 거 이건 또. 사실은 도시 문제는 모든 분야가 얽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만 떼서 얘기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먼저 도시재생을 진행했던 영국, 블레어 총리 시절에 영국에서는 도시재생의 매뉴얼이 나왔었어요. 핸드북이라고 나왔고, 로버츠와 사익스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22년 전에 쓴 도시재생 매뉴얼엔 이렇게 도시재생을 얘기합니다. 도시관리적이고 주택정책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의 도시정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죠. 쇠퇴한 지역에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 도시특별법상 지금 개정 전의 문구고요. 개정된 뒤에는 조금 문구가 달라져 있습니다. 어쨌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 자, 통합적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경제는 일자인 거고 사회는 관계예요. 물리 환경은 건축물 노후도와 도시 인프라를 뜻합니다. 이게 갖춰진 도시가 어떤 도시냐?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춥고 배고프면은 소위 말하면 되게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그때부터 뭐 해요? 놀거리를 찾죠. 놀거리가 없는 도시는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일자리와 주거겠지만 두 번째부터 어떤 도시를 택하는 조건은 라이프 스타일이나 문화나 의료나 교육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만약에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싶고 늘어나기 원하고 청년들이 정착하기 원하고 또 여기 있는 청년들이 행복해서 또 인프라가 많아져서 출산하길 바란다면 아이를 낳길 바란다면 이 도시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 거죠. 출산 장려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인프라 정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를 낳아서 회사를 다녀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게 주거 정책하고 소위 말해 주택 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택과 주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주거라는 의미 자체가 되게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그냥 주거라고 한다면 특정 집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광의의 주거로 본다면 생활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슬세권이라고 표현을 하죠.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곳. 이게 사실은 주거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살면서 그 집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부에 있는 도시 공간을 같이 이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주거 정책을 펴려면 생활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집만 딱 주고 자 여기 산속에 집 있으니까 여기 가서 살아봐. 청년주택이야 라고 했을 때 누가 가서 살까요? 밤에 무섭고 교통망도 좋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청년들이 와서 살게 하고 싶다면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정책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소 중심적인 통합적 고려 방식의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의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는 뭐였냐? 사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일자리, 당장 돈 버는 게 중요하죠. 하루하루 먹고 살려면. 그 다음 결혼, 외롭지 않고 내가 또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동반자와 함께 뭔가 고려한다면 결혼도 되게 중요하고요. 집도 중요하죠. 주거, 그리고 나의 교육, 내 자녀의 교육도 중요하고 취향을 추구하기 위한,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공연장이나 혹은 요트나 레이싱이나 클래스들이 많은 도시, 그리고 세대 갈등이 적은 도시, 내가 갔을 때 나를 환영해주는 도시, 그리고 빈부격차가 좀 덜한 도시 등 청년 간에도 빈부격차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게 그동안 나왔던 한 10년 정도에 나왔던 청년 정책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키워드를 모은 거였는데 그럼 지금은 어떨까라고 봤을 때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국 청년의 50%가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 부산, 대구,
광주 등등의 광역시에 20%가 살아요. 나머지 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곳의 도에 26.4%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지역은 지방 소멸과 결국에 연계가 돼 있다는 거고 인구를 계속 뺏겨갈 거라는 거예요. 부산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 초반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몇 년 전에 통계를 한번 봤을 때. 최근 통계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게 뭘 뜻하냐? 청년들이 굳이 이곳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균 임금이 낮다라는 건 내가 여기서 내 주거를 연계해서 살 만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굳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일자리가 더 많은 서울로 가게 될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서울 살 때 월세 그 원룸이 2,000에 50이었어요. 지금 여수에서 1,000에 50이에요. 근데 그 방이 좀 더 방의 사이즈는 다르지만 부안군에서 500에 40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택의 조건들이 부산도 다 똑같을걸요. 부경대 앞이냐, 기장 쪽이냐, 어디 쪽이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거의 500에 40 원룸 8평짜리에서 시작해서 2000에 50, 그러니까 약 한 12평에서 15평 사이의 투룸, 쓰리룸까지 이 정도 규모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맞춰지냐? 서울도 사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비슷한 돈을 낼 거라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서울, 기회가 더 많은 서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소멸과 청년 문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청년들의 지역에 잘 잡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청년들이 살고 싶은 여건을 만들고 편안하게 살 여건이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낳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남의 도시에서 청년을 빼오는 정책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건 전 되게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이건 사실 특정 도시에서 고민할 청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왜 청년들이 힘들지? 왜 청년들이 살기가 어렵지? 왜 청년들이 결혼하기 주저하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죠.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급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서울에다 집을 살려면 근초고학 때 임용이 돼서 지금까지 돈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호봉의 상승 등은 뺀 겁니다. 그만큼 주거 비용이 높아졌다라는 거. 자, 부산에서도 제가 최근에 분양됐던 아파트가 평당 몇 천이라고 했더라? 6천이 넘는 집을 제가 봤어요. 용호동에서. 엄청 비싸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그 신발장도 못 사요. 그런 집이면. 그런 도시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거정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청년 정책은 인구 유입 정책이다. 그리고 이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청년 정책이 2,930개예요. 2021년 기준인데 전국의 청년 정책 개수가 2,930개입니다. 통계를 좀 보면은 정책 자체는 전북이 좀 많아요. 13.9%의 전국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부산이 지금 448개죠. 전북의 약 3분의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산의 청년 정책은 되게 부족해요. 이게 부산이 앞으로 과제겠죠.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광주와 전남을 합치면 600개가 넘는데 부산이 400개다라는 건, 그리고 경남이 700개라는 거는 부산이 아직은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거 현황만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거는 청년 정책 현황이니까 이거는 주거 실태 조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 실태 조사 결과인데요. 청년 가구가 오히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국토부에서 집수리나 주거를 지원하는 법이, 근거법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거급여법, 하나가 균형발전특별법, 나머지 하나가 도시재생특별법인데요. 균형발전특별법이나 그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집수리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근거가 주거급여법이거든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했을 때 주거급여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인 건데,
청년들이 어르신보다 주거 취약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소득 하위라고 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여기 하위 가구에 포함이 되는데, 이분들과 주거 기준 미달률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정말 주거와 관련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정책이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어느 곳에 더 필요하냐?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왜냐하면 시골로 가면 그래도 비교적 싼 집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시골로 가면 차 끌고 다니기도 좋아요. 근데 부산에서 청년들이 운전하고 다니기 쉬울까요? 정말 힘들 건데. 그렇다고 역 가까운 곳에 집을 얻기가 쉬울까요? 비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년 주거는 역 가까운 곳 혹은 다운타운의 목 좋은 곳에 놓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안심하고 살고 안심하고 다니려면 좋은 곳에 있어야지 기존의 정량적인, 예를 들면 부산에 500개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라고 LH가 목표를 세웠을 때 과연 역세권에 있냐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사실은 개수만 채우는 거지 주거의 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주거의 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이 근데 달라요.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국토부의 역할이 주거와 도로의 공급이라고. 그러면 도로를 담당하는 건 도로관리청이 있고 도로공사가 있죠. 그러면 주거를 공급하는 기구는 세 곳입니다. 지적공사에서 땅의 정보를 파악해요. 지금은 LX라고 하죠. 지적공사에서 땅의 정보를 파악하고, 토지공사에서 구역을 나누고,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었어요. 이게 지적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였고 지금의 LX와 LH입니다. 국토부가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공기업을 만들었고 집을 공급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럼 대다수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건 LH의 역할인 거예요. 자, LH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는 거지 부산 시민만을 위해서 공급하지는 않아요. 물론 요건에 몇 개 뜨죠. 부산에 뭐 몇 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희망자 모집을 하지만, 처음에 지을 때 예를 들면 대학교 근처에 어떤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을 지을 때 그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낮은 가격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게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거기에 청약이나 이런 순번에서 밀리면 결국에 민간 원룸이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거나 아파트를 찾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멀리서 다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세밀화된 정책이 필요해요. 디테일하게 청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학세권이나 실세권이나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이게 서로 연동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고요. 또 현재까지 진행된 청년들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봤을 때 대부분이 그냥 대출 지원이나 보조금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와닿지는 않아요. 대출이라는 건, 청년들한테 대출? 학자금을 몇 살까지 갚아야 될까요? 월세 대출을 받으면 또 이건 또 몇 살까지 갚아야 될까요? 주거는 저는 복지가 아니라 주거권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청년들이 젊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지만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LH는 국가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과연 부산도시공사나 부산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짓고 하는 지자체 보유의 임대주택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들이 부산에 요구할 것 또 하나, 부산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산형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 어디에? 학교 근처에, 일자리 많은 데 근처에, 다운타운에. 사실 그런 내용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청년 주거 관련된 정책이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 법령상에 이제 주거 지원 필요계층으로 주거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앞에 개정된 법령의 내용인 거고, 이게 특별법과 시행령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거 하나 팁을 드리면, 이런 법을 보시려면 인터넷 검색창에 law.go.kr을 검색하시고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치시면 법령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화면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3단 비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법령 검색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터넷이 되려나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공공주택을 쳐볼게요. 네.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나오죠? 네. 제가 옆으로 빼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공공주택 특별법 나왔죠? 클릭을 해보시고 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법을 편리하게 보시려면 여기 3단 비교 있죠? 이걸 누르시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한 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령과 해당 법조문에 해당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법조문 검색하는 꿀팁이에요. 나중에 뭐 청년기본법을 보셔도 이렇게 3단 비교로 보시면 좀 더 보시기 쉬우세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네. 그러면 기존의 현재까지의 청년 정책, 청년의 주거 정책은 어떤 거였냐? 일단 대다수가 행복주택 아니면 공적 임대주택, 그리고 전월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인 거죠. 직접적인 지원은 많이 없었어요. 이 정도였던 거고, 생활권에 대한 개념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나 그 안에서 모임 공간이나 혹은 창업 공간에 대한 연동이 사실 없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한데 말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청년 주거와 관련된 하드웨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공급 정책입니다. 근데 되게 한정적이죠. 이걸 누릴 수 있는 사람 많이 없고요. 소위 말하면 청년들이 뭔가 청년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되게 많은 서류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내는 절차도 쉽지가 않아요. 원스톱으로 내는 채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청년주거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서 쓰다 포기하고 그냥 LH의 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로 해서 아예 집을 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다가 이사를 가면 팔아야 되는데 팔고 다른 거 사갖고 낮은 대출 이자가 유지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연동이 쉽게 안 돼가지고 되게 비싼 이자를 내게 됐어요. 사실 이런 연동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해당 집을 팔고 투기 목적으로 다른 거 또 사는 게 아니라 해당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집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자가 높아진다?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를 그 상환으로 갖고 있다 갑자기 70만 원, 8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청년들은 가뜩이나 일자리 때문에 이동이 쉬운데 이 사람들이 좀 더 열악하게 내몰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금 사서 갚아나가야 내가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꾸리는데 계획이 계속 변동되고 변수가 생기고 내가 안정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지금 제도상의 몇 가지 문제예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결국엔 청약통장이나 대출밖에 없는 거고 많이 한정적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헛발질을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헛발질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청년 주거 관련해서 검색해갖고 보신 분들 계실까요? 어디서 공급을 해주는지? 청년 정책은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없을 거예요. 사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고 또 문제는 뭐냐?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해놓고 그냥 나이가 너무 퉁쳐서 나와요. 여기에서는 지금 세대별로 니즈가 다른데 19세부터 34세까지 그냥 대상으로 해서 정책 한 3, 4개만 나와놓고 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너네 신청하고 싶으면 해. 이게 맞을까요? 19세에서 24세까지는 군대도 갈 수 있고 휴학도 할 수 있고 뭐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한데 그러면 어떤 주거를 홀딩해 놓고 싶을 수도 있고 학교가 바뀔 수도 있고 또 25세부터 29세까지는 잦은 이직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주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까? 집을 샀다가 팔고 다른 데로 갈 때 그 소위 말하면 이사비는 또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까? 이자는 어떻게 감내를 해야 될까? 고민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정책은 몇 개밖에 없어요. 2930개의 청년 관련된 정책 중에 사실은 진짜 주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깊게 고민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이 청년 주거 관련해서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청년 주거 관련돼서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도 최근까지 청년이었던 사람으로서 아직 만 39세니까 뭐 간당간당하긴 한데요. 그 생애 지나면 저도 이제 40이 돼버려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그 엊그제도 로라라 틀딱 소리 들었는데 진짜 아저씨가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불안해요. 이 나이를 먹은 지금의 저도 불안한데 과연 청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정말 정책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다 니즈를 고려하는 주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집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연계, 생활권의 연계, 의료의 연계, 문화의 연계, 부처별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고 이걸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사실 여긴 안 나와 있나? 잠시만요. 제가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서 마우스가 어디로 갔지? 아, 죄송해요. 제가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한글로 쳤어요. 치면 네, 이게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하거든요. 청년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youthcenter.go.kr 제가 영어가 짧아서 go.kr에 몰라갖고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서 청년 주거 정책을 보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누르셔서 청년 정책 통합 검색을 눌러보시면 저는 여기서 주거만 볼 거예요. 왜 이러니? 주거만 볼 거고 금융지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금융지원을 포함시키면 통장 개설과 관련된 수많은 정책이 떠가지고 제대로 못 봐요. 자, 주거만 하고 검색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정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청년분들께서는 그러면 나와 관련된 주거 정책은 뭐가 있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 메뉴 자체가 알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게 벌써 2019년이니까 3년이 됐는데 지금도 전 이 사이트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유일한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볼 수만 있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은 못 받고 있어요. 부산에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걸 상담해 줄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겠죠. 사실 허그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기금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거기하고 좀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좀 협업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청년 주거공간 혹은 월세 지원이나 이런 창업 관련해가지고 정책들이 연계해가지고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건 다시 돌아올게요. 네. 제가 가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서 부산으로 오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있는 청년이 안 나가는 것만 중요할까? 이게 본질적인 해결책일까? 지금 청년 문제에서의 답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만 대충 몇 개 해놓고 너네 이거 집 있으니까 와서 살으라고 한다면 그 동네에서 그 친구들이 살 마음이 들까? 이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지역에 내려간다고 하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창업 준비 기간도 있고 조사 기간도 있고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의료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되고 제가 있었던 군 단위는 걸어서 들어가서 누워서 나온다는 변명을 가진 병원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 몸 막 잘라놓는다고. 진짜 이런 악명이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내 아이가 치료받기 좋은 환경 혹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괜찮은 산후조리원인데 이게 금액이 낮을까? 사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서비스 비용이 더 올라가거든요. 비슷한 퀄리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방도시는 이거를 공적 자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해주고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고요. 또
내가 충분히 벌어서 낼 만한 가격대의 주거가 있을까? 또 나의 삶의 추구 패턴, 미니멈 라이프일 수도 있고 맥시멀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있는 대로 다 사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드럼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도 3대는 있어야 친구들 와가지고 3대3 뭐 게임도 하고 아니면 배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삶에 맞춰서 임대주택이 들어가야지 청년주거 8평에서 10평. 청년들이라고 무조건 작은 방에 살아야 되나요? 청년들이라고 무조건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엄청 많아야 돼요, 사실은. 8평짜리 원룸에서부터, 고시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룸도 있고 24평짜리 청년주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주거의 선택권이 너무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프랑스 쪽 개념에서 봤을 때 주거 중립성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또 큰 집이지만 낮은 퀄리티의 집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뭐 대리석 이런 게 안 깔려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크면 럭셔리한 거죠. 작으면 안 좋은 거예요. 주거도 너무 극단화돼 있어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자꾸 여기서 그 특정 브랜드가 오늘 몇 번 나왔는데 차 중에서 제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는 차가 현대의 팰리세이드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나타보다 좋은 차는 그랜저예요. 크기만 커서 좋은 게 아니라 안에 재질도 더 좋고 승차감도 좋아요. 그럼 캐스퍼는 어때요? 작고 뭐가 많이 빠져있고 내장재도 플라스틱이죠.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하는데 작은 차인데 안에가 가죽이었으면 좋겠고요. 의자도 전동 시트였으면 좋겠고 뚜껑도 접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차 안 나오잖아요. 선택권이 많이 준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현대에서 큰데 내장재가 그래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서 많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보다 큰 것 이꼴 보다 럭셔리한 것이라는 공식을 깬 첫 차가 팰리세이드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첫 차다라고 판단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와, 이 방향이 맞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거와 자동차나 소위 말하면 이런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자동차는 뺄게요. 주거와 삶의 공통점이 뭐냐면 벡터 값입니다. 건축까지 포함을 할게요. 벡터 값이 뭐냐? 방향성이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성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책적으로 제공이 돼야 돼요. 그게 제공되지 않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살고 싶지 않은 도시인 거예요. 제가 부산에 만약에 산다고 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요트일 겁니다. 저는 배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남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운전하는 배를 타고 싶어해요. 저는 고카트도 되게 좋아해서 그 자동차 운전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부산에 서킷까지 생긴다, 소규모 서킷까지 생긴다, 정말 저는 땡큐 베리 머치겠죠. 근데 일자리가 없다? 그럼 전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 도시의 요건, 주거의 요건도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교육도 봐야 되고, 일자리도 봐야 되고, 기초생활 인프라, 공연장, 혹은 문화교실 등등, 주차장도 생활 리소스에 들어가요. 국가 인프라 최저 기준 7가지 중에 미달 요건 3개 이상 했을 때가 이제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해서 생활 리소스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사실은 같이 고려되는 물리적인 도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서는 법을 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부산시에선 조례를 정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이 의료 지원도 받고 주거 지원도 받고 취업 지원도 받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요건들을 채우는 게 부산이 해야 할 도시 정책인 거고요. 이거를 통합적으로 한 장소에 때려박는 것이 그 도시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겁니다. 좀 협의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주택의 선택지를 대규모로 넓히는 거고, 청년이 내야 될 지불금을 낮추는 거고, 부산으로 한정을 시켰을 때는 부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 보유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말씀드리면 구 단위로 여러 개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청년의 직장에 옮겨갔을 때 서로 주거를 스위칭할 수 있는,
멤버십 제도처럼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청년이 부산에서 살아가기 위한 요건을 채우기 위한 정책을 부산이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제가 여기서 청년분들한테 이거를 부산한테 건의하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부산에서 살아가기 위한 요건, 주택적인 부분에서, 주거 환경적인 부분에서 뭐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청년 임대주택이 있다고 모집 공고가 났는데 여기가 정말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일까? 그리고 여기 입주를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활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인프라적인 요건은 충분할까? 여기에서 공연장은 몇 킬로를 가야 될까? 이런 등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영을 시켜야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산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부산이라는 도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청년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어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자료인데요. 청년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당선인께서 발표를 하셨고,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가구의 LTV 상한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죠. 뭐냐면 집값이 1억이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6천에서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해줬고 나머지는 자부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80%까지 올려주겠다. 1억의 집을 샀을 때 나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집을 사기 좀 더 쉬워졌죠. 그리고 DSR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내 소득에서 나가는 지출금이 얼마가 되느냐, 대출 상환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이제 대출이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임금 상승분을 고려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해서 활성화를, 그러니까 대출을 좀 더 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 청년들이 국가 돈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할 경우 이자가 낮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냐?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그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100% 답은 아닙니다. 현 정부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공급이에요. 네. 그리고 청년들한테 원가주택, 소위 말하면 주택을 짓고 판매할 때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한테 주택을 공급해주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국가에서 이런 걸 할 때 부산에서 할 역할은 뭐냐? 부산형 원가주택, 부산에서 짓고 청년들한테 좋은 가격에 분양하는 거, 혹은 임대주택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멤버십 제도처럼 운영해가지고 청년들이 마음대로 옮겨가서 부산 내에서 살아갈 수 있게, 직장의 변동 등에 따라서 뭐 대기순번 같은 거 끊어야겠지만 이런 관련된 솔루션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은 게,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걸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이거를 저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민하지 청년정책 측면에서 고민을 못했거든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청년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모여주셔야 되고, 또 시에서도 이런 간담회 자리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청년 정책을 만드는 자리로 모여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청년분들이 많이 의견을 주시고, 온라인으로라도 좋으니까 줌으로도 전국의 청년들하고 교류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청년들이 각자 개별로 흩어져 있으면 되는 게 사실 없다고 보고요. 같이 목소리를 내고 고민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학자 중에 또 하나죠.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인데요. 도시가 단순히 정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도시는 숫자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중요한 건데, 청년들의 삶이 숫자나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산이 그런 청년 정책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